정치, 경제, 언론 권력의 추악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다. 촘스키와의 대화. 데이비드 바샤미언이 인터뷰하고 김용민 화백이 사파를 그리고 강주헌이 옮기다. 시대의 창.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2편. 노암 촘스키. 미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촘스키는 생성 문법 이론으로 언어학의 한 획을 그음으로써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1928년에 태어나 29세에 미국 MIT 대학의 부교수, 32세에 정교수, 37세에 석좌교수, 47세에 인스티튜트 프로페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기관에 상응하는 존재가 된 그는 지금까지 70여 권의 저서와 1천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촘스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자주 인용되는 8번째 인물로 묘사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으로 일컬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언어학자로만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언어학, 철학, 인지과학, 심리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사상 등 다방면에서 학문적 성과와 탁월한 성찰을 보여온 그는 세상의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거침없이 불살라봤다. 온갖 편견과 지배 권력의 심장을 후벼대는 그의 야유와 독설은 나이를 먹을 줄 모른다. 만약 당신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착각하고 있거나 제3의 길과 같은 중도 좌파의 슬로건에 심취해 있다면 촘스키의 얘기를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촘스키의 모든 비판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신은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될 것이다. 촘스키는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질시에도 개의치 않는다. 그 비난은 대개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빌어먹을 촘스키를 향한 발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대개 타락한 지배 권력의 주류이거나 그들의 기생하여 먹고 사는 타락한 먹물들이다. 촘스키는 1966년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지식인의 책무에서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정부의 명분과 동기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판은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 언론, 지식인의 유착에 주목하여 그 본질을 폭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야만성과 실상을 깊숙이 파헤쳐왔다. 역자서문. 자신들만의 이익을 쫓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IMF의 고금리 정책은 실수였다. 1997년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IMF는 우리에게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다. 덕분에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부자는 고금리 혜택으로 더할 나위 없는 풍요를 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이자 때문에 더 가난해져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IMF의 고금리 정책은 실수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우리 정책 당국자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우리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대체 우리 정부와 언론에
번질대는 얼굴을 내미는 지식인들은 누구 편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촘스키는 좌파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좌파가 아니다. 우리는 좌파를 붉은 물이 든 사람과 동의어로 생각한다. 하지만 촘스키가 생각하는 좌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이다. 따라서 촘스키는 지배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언행에 총구를 겨눈다. 촘스키가 생각하는 지배자는 정부,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과 대기업, 경제 권력이다.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려 할 때 촘스키는 분노한다. 분노로 그치지 않고 그 분노를 글로 표현한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촘스키는 한국의 외환 위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을 비난했다. IMF 근본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들먹이며 IMF와 같은 세계 기구를 비난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어땠는가? 고금리에 견디다 못해 쓰러진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갔다. 지금 정치개혁의 선도자인 양 떠들어대는 한 인물도 그때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옹호했다. 우리 땅에 있으면 어차피 우리 기업이라고. 대체 그가 비판하던 매판 자본, 기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태평양 건너편에서 그것도 미 대륙을 완전히 건너서 동부에 살고 있는 촘스키는 IMF의 정책을 비난했지만 우리의 떠들썩한 지식인들은 IMF의 정책에 딴지를 걸지 못했다. 촘스키는 언제나 약자 편이다. 대다수 국민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편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눈과 귀를 봉쇄당하고 산다. 신문과 언론이 정부 편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대기업 편이기 때문이다. 이 셋이 힘을 합해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여기에서 어용적 조직과 지식인이 교묘하게 거들고 나선다. 그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적당히 정부와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촘스키는 이런 유도에 속지 않는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의 행간을 읽는다. 양심 있는 기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건다. 그들이 행간 속에 숨긴 진실을 찾아낸다. 그것이 촘스키의 일이다. 따라서 촘스키는 언제나 반체계적인 지식인으로 보인다. 반체제적인 지식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좌파적인 인물로 보인다. 요컨대 촘스키는 좌파이지만 그 좌파는 빨갱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이 책은 데이비드 바사미언과 촘스키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바사미언은 촘스키에게 많은 것을 묻는다. 중남미 문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환경 문제, 인종차별의 원인, 심지어 가족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묻는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 환경단체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또한 인종차별의 원인도 새롭게 분석한다.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를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배와 억압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촘스키는 우리에게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르쳐준다. 이 책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이지만 그 대답의 형식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르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충주에서 강주헌.
목차 파트 2 부유한 소수와 불안한 다수 세계화는 그들만의 잔치다. 약소국의 참사 뒤에는 늘 강대국의 음모가 있었다. 불안한 다수의 기본권마저 빼앗으려는 부유한 소수 파트 3 비밀, 거짓말, 그리고 민주주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굴러가는 패러다임 강대국들과 제3세계 그 불평등한 거래 비극의 역사적 배경 그 밖의 쟁점들 1권의 목차 파트 1 공익과 민주주의의 적들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미국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세계 질서 부분으로 전체를 호도하는 지식인은 가짜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러두기 이 책은 데이비드 바사미언이 1992년 12월 16일 그리고 1993년 1월 14일 보스턴 인근에서 촘스키와 가진 3번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으로 그 후 계속 재편집되고 수정되었다. 데이비드 바사미언의 질문은 연한 글씨로 표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나 개념이 처음 사용될 때마다 괄호 안에 간략하게 설명했으며 역자와 편집자가 각주를 두어 독자의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앞에 1권처럼 책을 읽고 난 후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다면 이 책의 끝에 덧붙인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읽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지원이 필요한 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그 다음은 행동뿐이다. 참고로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1권은 The Common Good을 번역했고 2권은 The Prosperous Few and the Restless Many와 Secret Lies and Democracy를 묶어 번역했다. 부유한 소수와 불안한 다수 세계화는 그들만의 잔치다. 부자 기업을 위한 민중의 희생 나는 어젯밤 캠브리지의 브레틀 가에 있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거지들, 건물의 현관 앞에서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을 적잖게 보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도 허버드 스퀘어 전철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빈곤과 절망이라는 망령이 이젠 중산계급, 심지어 상류계급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몇 년 전이었다면 몰라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합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빈민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내 생각이지만 선생님의 개념에 따르면 내부의 제3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죠. 촘스키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약 20년 전에 세계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후 경제 질서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리처드 닉슨의 정책 말입니다. 닉슨은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는 일본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더불어 새롭게 구축한 삼극 체제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은행의 구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삼극 체제는
미국 기업의 이익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사회복지 정책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되던 빵 조각까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자의 손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통제불능의 자본이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1971년 닉슨이 브레튼 우주 협정에 따른 경제 시스템을 해체하면서 통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덕분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주 협정의 파기,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변화와 세계에서 규제할 수 없는 자본이 무서운 속도로 급증했고 경제의 세계화를 가속시켰습니다. 일자리를 가난한 저임금 국가에 수출한다고요? 정말 멋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국내의 생산직 노동자가 일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에 자본의 흐름이 자유화되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다면 기업의 이익 증대는 한결 쉬워집니다. 세계화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제3세계 모델을 산업국가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제3세계의 특징은 이원화된 사회입니다. 즉 거의 절대적인 특권을 누리는 부자들, 그리고 빈곤과 절망에 신음하는 무력한 다수입니다. 서구 세계가 강요하는 정책으로 이런 구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는 신자유주의, 즉 자유시장 체제를 제3세계에 강요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고 나면 대단한 것이 마법처럼 저절로 굴러떨어질 것이란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자원을 부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산업화된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새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1980년대에 들면서 대처의 영국, 레이건 정부의 미국, 그리고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호주가 제3세계에서 써먹던 방법 중 일부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게임을 완전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불장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고통은 일반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동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과거에 그곳은 공장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동유럽, 멕시코, 인도네시아로 이전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자 농부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제3세계에서 성공했듯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지배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정부 구조는 다른 형태의 권력과 유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다른 형태의 권력은 곧 경제 권력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국제 경제입니다.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국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언론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세계 정부를 가진 새로운 제국 시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은 자체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와 세계은행, 나프타와 GATT 같은 무역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G7, 미국, 카나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7나라를 가리킨다. 그들은 경제 정책을 의논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다. 유럽 공동체의 강요 회의와 같은 정부 수장들의 회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이런 의사결정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 국제적인 규모의 은행 등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민주주의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기구의 의사결정이 행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지 못한 국민과 의회가 소외된 민주주의의 결손, Democratic Deficit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결과의 하나가 제도권에서의 소외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도 그들 편이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의사결정기구들이 은밀한 곳에 모여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에서 알맹이를 빼앗고 껍질만 남겨놓으려는 그들의 장기적인 포석이 마침내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클린턴의 리틀록 경제 컨퍼런스를 필두로 경제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의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자 카르 알프로비치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의견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돌파구가 되기엔 미흡하다. 우리는 경제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촘스키. 나는 아직 그 기고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Financial Times, 영국에서 발간되는 세계 유수의 경제 저널이다는 클린턴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더군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단어의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가 장기적인 경제 쇠퇴기에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메리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메리카가 미국 땅을 뜻한다면 알프로비치의 판단은 옳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은 표면적인 효과는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질적 저하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제3세계 사회의 특징을 적잖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가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을 뜻한다면 알프로비치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통계 지표는 정반대입니다. 예컨대 제조업 생산에서 그런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자체의 몫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킨 결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너럴 모터스는 북미에서 약 24군데의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작은 활자로 쓰인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제너럴 모터스 새로운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고 있다는 기사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독에 7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첨단 공장은 한 예일 뿐입니다.
엄청난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동독에서 제네럴 모터스는 서유럽 노동자 임금의 40%만을 지불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일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전략을 아주 높이 평가했더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장대로라면 제너럴 모터스는 배부른 서유럽 노동자들을 더 이상 걱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독이 옛날처럼 제3세계의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는 착취할 노동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타일랜드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처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장에 맡겨라. 자유시장에 끝없이 쏟아지는 찬사 때문에 이제 자유시장은 거의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촘스키.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와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유시장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거의 조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론가와 학자 그리고 언론을 제외한다면 누구도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60년, 아니 7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제 분석가인 허먼 델리와 로버트 굿랜드가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결정을 위한 표준 이론으로 여겨온 경제 이론은 자유시장이라는 바다에 개인 기업이라는 아주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섬들은 국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면 그런 현상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길거리의 구멍가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델리와 굿랜드의 지적에 따르면 이제 그 섬들이 바다를 꽉 채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한 기업 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량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무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대 기업 조직이라는 분명하게 보이는 손에 의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무역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바다 자체도 자유무역과는 부분적으로만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 제도의 대안은 이미 우리 수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시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보호주의, 간섭주의, 자유시장, 규제의 철폐 등이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자이고 그 정책 또한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줄곧 취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간섭이 확대될 때에만 개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무질서한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 중심 체제의 파괴적인 힘에 개인 자본을 보호하며 첨단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보조금을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런 정책을 산업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런 정책 방향은 펜타곤 시스템 내에서 철저히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펜타곤은 간섭자였지만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민간 경제를 조정하고 대기업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납세자의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과도한 생산을 국가가 떠맡아주며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멋진 수단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성공을 거두고 열매를 맺은 대부분의 분야가 이런 식의 정부 개입에 힘입은 것입니다. 위틀로 컨퍼런스에서 클린턴은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프라 구조를 개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트거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냉전 경제의 와해를 쓴 앤 마쿠센은 펜타곤 시스템의 월권을 지적하면서 펜타곤 시스템이 미국 경제에 미친 왜곡과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듯합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현상이죠. 촘스키. 그들이 예전처럼 쉽게 펜타곤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펜타곤 시스템을 은폐시키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들이 이제 펜타곤 시스템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위협한다는 핑계로 투자를 하이테크 산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소비를 줄이고 꿈을 낮추라고 설득할 명분이 사라진 시대이니까요. 따라서 펜타곤 시스템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엄청난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 부양책이란 것입니다. 물론 군사비 지출을 늘리려는 다양한 노력이 취해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일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지만 소말리아 작전도 펜타곤이 벌이는 이런 노력의 일환인 듯합니다. 물론 다른 면도 고려해야겠죠. 첨단 테크놀로지와 첨단 산업도 얼마 전부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자에 기반을 둔 산업에서 생물학에 기반을 둔 산업과 경제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자공학, 종자와 약재 설계 등이 앞으로 황금알을 낳아줄 산업으로 기대됩니다.